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고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달라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신고를 하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사직서가 수리된 직후에 복직을 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다시 휴직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노해 시인의 시 동그란 길로 가다 전문을 올리고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어제 낮 정 교수는 검찰의 5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 중단을 요청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찰은 2차례 정도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최진리 씨의 사망 소식에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한다며 소속사 측은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심경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한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윤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터키군의 공격 대상인 쿠르드족과 손을 잡은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 국경 지역에 배치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IS 세력을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곧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이후 35일 만인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고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퇴 뒤에도 조 전 장관이 해온 검찰 개혁 관련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청와대와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야당들과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개혁의 불쏘시개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당정청 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통령령 개정이 확정되자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표현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은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긴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전 9시쯤 법무부 청사에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2시간 뒤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고 간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간부들을 다시 회의실로 불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2시간 정도 업무를 마무리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택으로 떠났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고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달라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안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특히 검찰이 개혁 방안에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두며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에는 구체적인 주문도 했습니다. 이달 안에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규정 등 제도적인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달라는 겁니다. 언론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을 의식한 듯 광장의 민주 역량과 에너지를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관심사는 조국 전 장관이 원래 있던 자리인 서울대 캠퍼스로 과연 돌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조 전 장관 본인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복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면직 처리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휴직할 수 있는 사유도 사라졌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사퇴를 하면서도 복직 여부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직 상태로 임명직 공무원을 했던 서울대 교수가 퇴임 후 복직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이 최근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2년 2개월간 휴직을 했다가 지난 8월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직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40일 만인 지난달 10일 다시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휴직 34일 만에 복직 서류를 제출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때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이미 2학기 수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더라도 조 전 장관에게 따로 강의가 주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해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어제 낮, 정 교수는 검찰에 5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 중단을 요청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어젯밤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노을 진 한강 사진을 올리고 박노해 시인의 시 동그란 길로 가다 전문을 인용했습니다. 박 시인은 과거 조 전 장관이 몸담았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게시글 마지막 줄엔 감사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교수를 5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조사가 덜 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는 펀드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와 친인척들의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보도된 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조서 열람을 하지 않고 검찰 청사를 나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서를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터키의 공격을 받은 쿠르드족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했죠. 아사드 대통령은 곧바로 시리아 정부군을 터키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터키군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실제로 충돌할 경우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국영 시나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인 만비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병력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터키의 침공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선 13일 쿠르드족과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은 손을 잡고 터키의 공격에 맞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쿠르드 당국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터키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처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와 협정을 맺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터키는 지난 9일 쿠르드 분리주의 테러 조직을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570명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쿠르드 측에서만 112명이 숨졌다고 추정했습니다. 터키의 군사작전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은 13만 명 이상의 쿠르드계 주민이 거주지를 떠났고 피난민이 4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외무장관 회의에서 터키의 군사공격을 규탄하고 터키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Un embargo donc dans la forme, mais tous les pays se sont engagés à ne plus livrer des armes donc à la Turquie. 이에 대해 터키 외교부는 유럽연합의 불법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와 관련해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억류 캠프에서 수백 명이 탈출한 것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쿠르드족이 미국을 전쟁에 개입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IS 탈출을 유도했다는 건데 반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제재도 곧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음모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일부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을지 모른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슬람 국가 IS 세력 억류 캠프에서 수백 명이 탈출한 것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비판론이 일자 일부러 풀어준 것 아니냐며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IS 격퇴전을 함께했던 쿠르드족에 대해서 고의로 IS 세력을 풀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반박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쿠르드족은 외신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NN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쿠르드족이 자신들이 감시하던 IS 세력을 고의로 풀어준 흔적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미 국방부 고위관리의 반박도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제재를 곧 발동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죠. 네, 조금 전 트윗을 통해 터키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가 주도해온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철강 관세를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하는 합성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트럼프 지지자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나온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를 흉내낸 합성 인물이 등장해 비판적인 언론과 정치인에게 총을 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4년 개봉된 영화 킹스맨의 교회 학살 장면을 편집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2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CNN 로고를 합성한 인물을 공격하는 듯한 영상을 트위터로 공유를 했죠. 그래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시 언론에 대한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반면에 지지자들은 그 영상을 공유하며 즐기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CNN 측은 이번 영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규탄을 촉구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상을 보지 못했으며 보고받은 것만으로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입장을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애도를 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가 어제 전해진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 소속사 측이 앞으로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 최진리 씨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최 씨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면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루머 유포나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씨의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 씨가 마지막으로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글에는 국내외 팬들의 추모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외신들도 최 씨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설리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설리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연예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K-팝 스타들이 회사와 일부 극성 팬들 때문에 고통받고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씨가 집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집안 2층에서 최 씨를 발견한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까지 집에 혼자 살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최 씨의 심경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핵심 인물로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나고 윤 씨 변호인이 윤 씨가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씨 측은 윤 씨 구속의 계기가 된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권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들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해 다시 수사한 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된 위법한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 별장 등에서 일어난 성관계는 억압적인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인허가를 대가로 한 부동산 업체에게 14억여 원을 받은 것도 사업 과정에서 돈이 오간 거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윤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윤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김학의 수사단에서 물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오늘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미로 지정이 된 날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거리의 점자 블럭이죠. 그런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점자 블록은 저명과 선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색깔도 알아보기 쉽도록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점자 블록은 색깔도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이런 점자 블록이 지하철역 안에 수백 개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속에 점 하나가 새겨진 점자 블록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멈추라는 뜻의 저명, 가라는 뜻의 선형 블록과 섞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점자 블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 모양 점자 블록은 원래 환승 통로라는 뜻이었습니다. 1996년에 처음 생겼는데
점형과 선형으로 모양이 통일되면서 98년부터는 안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어차피 이게 교체하려면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승 통로 위주로 아마 이게 돼 있었을 거예요, 기준이. 시각장애인은 처음 접하는 점자 블럭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점자 블록인지 아니면 자연석인지, 그죠? 이것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바닥과 구별이 어려운 회색 점자 블럭도 많습니다. 시력이 낮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렵고 위급할 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 블럭을 올해 말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준입니다. 네, 어젯밤 홍콩 시위 과정에서 있었던 소식들 요즘 아침에 계속해서 새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경찰이 허가를 내준 시위였는데요. 미국을 향한 시위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국 의회가 자신들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어제 저녁에도 도심에 모였습니다. 미국 의회를 향해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홍콩 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이 자리에서 미국뿐 아니라 그 동맹국들도 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는 홍콩 정부가 지난 5일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는 다르게 관세나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 법안을 현지 시간으로 16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네, 국내 대형마트가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2주간 시범 실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요. 여의도점에서 실시하는 이번 시범 운영은 자율주행 차량 한 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매장 내 무인 주민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배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자율주행 배송 차량에는 운행요원 1명과 배송요원 1명이 동승하도록 했습니다. 네, 끝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터키와의 협력으로 자주 도화 장비를 개발을 해서 한국군의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자주 도화 장비는 전차나 장갑차가 깊은 물도 건널 수 있게 하는 전투 지원 차량입니다. 지상에서는 일반 차량처럼 운행이 가능하고요. 물에서는 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를 연결하면 다리처럼 부교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 10분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최대 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일선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보고는 영상 보고를 원칙으로 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를 국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윤 교수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질문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 GM. 어제 최종 부사장이 국감에 나왔는데요. GM 본사가 한국에서 생산할 물량을 다른 나라로 뺄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실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철수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국 GM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의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시휴직 제도가 1년 이상으로 길어서 가족 돌봄이나 재충전을 위해 짧은 기간 휴직을 하도록 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인데요. 최근에 항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죠.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산 불화수소를 모두 국산 제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 국산 불화수소 적용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재고가 소진되면 생산 라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자백과 증거가 충분한 만큼 피의자 입건에 문제가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렵지만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고유정의 5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손에 난 상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상처를 감정한 법의학자는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공격하다가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고유정 측은 전 남편으로부터 흉기를 빼앗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 흔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9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와 연안 구조정 등을 현장에 보내 선원 2명을 무사히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하던 도중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배가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 등을 비롯해 K-팝 스타들이 연합한 그룹 슈퍼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한국 가수로 방탄소년단 이후 2번째입니다. 상업 영화에 밀려서 상영되지 못하는 독립예술 영화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소영화 제작사를 지원하는 투자 펀드도 늘립니다. 스크린 상한제는 국회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창덕궁에서 단풍을 즐기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행사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창덕궁 후원이 개방이 되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감 김오수 차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간 거의 모든 국감이 이른바 조국 국감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오늘 어떨지 주목됩니다. 검찰 개혁 문제 등으로 여야의 공방이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첨단 무기를 볼 수 있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오늘부터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34개 나라 430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평양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3차전을 치르는데요. 중계권을 북한이 허락하지 않아서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락망에 대해서도 북한이 침묵을 하고 있어서 경기 결과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요. 제주에도 오후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 최대 10mm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비 대신 첫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서늘합니다.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최고 기온보다 1도에서 크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구가 19도, 광주가 21도로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동해안은 강릉이 16도 등으로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북한도 대부분 20도를 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아이를 차로 치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진 데다가 한국에 함께 온 친누나마저 경찰에 붙잡히자 자수한 걸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어느 10월 14일 오후 2시 45분 체포 영장에 의해서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길을 건너던 8살 장모군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씨입니다. 사고 다음 날 출국했다 27일 만에 스스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перед пострадавше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ям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Я с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извиниться. Простите меня. 당시 A씨는 불법 체류의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다친 장군은 뇌출혈 등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는 물론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법무부에선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도 내렸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A씨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이던 A씨 친누나도 붙잡았습니다. 수사에 대한 압박감, 누나에 대한 또 그 걱정,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뺑소니와 무면허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A씨는 앞으로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17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지만 집주인 A씨의 지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주인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휘발성 물질을 들고 집에 들어가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김제시 황산면 물류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물류창고 496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던 도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04년 서울 미아동에서 발생한 2건의 살인미수와 같은 해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 이모 씨를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물증이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던 사건의 해결 실마리는 누군가의 제보에서 비롯됐고 약 8개월간의 설득과 수사 끝에 이 씨의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이후 검찰은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두고 이 씨를 기소했고 명일동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장관 임기는 어젯밤 자정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개월 넘게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조국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두 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11월 조국 장관의 명예로운 사퇴, 얘기를 조심스럽게 어제 나눴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사퇴를 했군요. 예. 오늘은 최찬열 교수님께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11월 초 정도에 대체로 이제 검찰 개혁안을 가시화시키고 난 다음에 어쨌든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 이 상황에서의 판단이었는데 어제 이제 또 조국 장관이 전 장관입니다만 벌써 그 발표를 했잖아요. 특수부 축소 등 이런 이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말씀처럼 임명 후에 벌써 2달 넘게 이렇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더군다나 이제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 그리고 여권 전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차피 사퇴할 것이라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판단을 여권 핵심이 내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거취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권의 향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나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상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11월 초 정도라고 예상을 했던 것에 비하면 빨리 내려진 게 정경심 이제 교수에 대한 수사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제 마지막 향해서 달리는 상황 속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직 장관이 소환 또는 조사를 받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고려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임명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온통 뭐 둘로 나눠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말이죠. 조국 장관의 퇴진 그리고 수호를 둘러싸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빠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조국 전 장관 이틀 전입니다. 일요일 긴급 당정청 고위급 협의에서도 검찰 개혁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곧바로 사퇴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뭐 예상 못하셨죠? 아니요, 그게요. 뭐 일요일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갖고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한 이후에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어떤 얘기를 했나? 어제 오전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나 봤는데 그 기자회견만 봤을 때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할 사람의 얘기라고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상당히 간단히 얘기한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하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2시에 발표가 되고 아마 1시 반 정도부터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언론에 알린 모양인데 그리고 1시경에 조국 당시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땐 그 사이에 급박하게 좀 변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일요일 날 결정이 됐다. 예전에 다 결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오전 기자회견 때의 모습과 그 오후에 자기의 사퇴 발표를 하는 그때하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물론 다 추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사도 추론성 기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론을 한다면 이게 너무 분위기가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장관 본인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너무 빨리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11월 달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법 그 개혁안 이 법안이 이 소위 말하는 입법화되는 측면이 11월 달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전제로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거 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왜 이 선거제법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 사법개혁안부터 올리느냐. 그 막 지금 벌써 야당 여당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것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판단. 그래서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명분으로서 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에 있어서의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하여간 뭐 언제 결정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뭐 신문에서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급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조국 장관의 주체적인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암묵적인 메시지에서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급박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퇴한 어제보다 하루 앞선 일요일로 돌아가 보면 말이죠. 저희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긴급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가진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김조원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오후 5시쯤에 만났다고 하고요. 그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는 듯한 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제 거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이제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이 점점 형성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서초동 촛불 집회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 조국 장관을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저께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 개혁이란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났으면은 거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 하나만 보고 갑자기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고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런 여권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 그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검찰개혁안을 이제 가시화 시키면서 서서히 퇴로를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그저께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도 나름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긴 한데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최근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석 달째 정도 이렇게 계속되어 왔던 민심의 어떤 이반 상태 그리고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중도층이 심각하게 이탈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중도층의 이탈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핵심 지지층이야 강고하게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총선거 앞두고 이 중원을 잃는다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권이 갖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졌을 거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정경심 교수 등 가족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렇다면은 이게 또 여론이 받쳐줬다면은 또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또 나름 어쨌든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 차원에서 또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하고 또 파일라도 했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더 이상은 이건 늦추면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발표 시기가 어제였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언제 결정되냐 이거는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결국 사퇴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 뭐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대통령을 직접 조국 전 장관이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건 언론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쨌든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한데 전 최소한도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 직접 민주주의적 어떤 형태일 수도 있다. 국론 분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조국 장관을 경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이런 단어만 본다면 좀 이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진짜 이렇게 조국 장관은 이때도 경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만약 갖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얘기 던져봐서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나 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이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애당초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는 선언이구나라고 전 받아들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 임명하기 전에도 이미 논란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만약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조국 장관의 어떤 그 사의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 생각은 판단 착오였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중도층에 있어서의 이탈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상당히 판세를 잘못 읽은 것 아닌가라고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몇 시죠? 5시경인가요? 5시 반인가요? 그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라는 거. 1시간 제 기억으로 그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이 사의를 표명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래도 이른 시간에 그걸 받아들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침 법무부 관련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만약 오늘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마 조국 장관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 위증론 이게 저 청문회에선 위증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근데 국정감사는 위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택한 거 그 어제로 사직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듭니다. 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예.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그럼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입장을 밝혔는데 진영 간 대립이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장 정치에 대해서는 국론 분열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만큼 광장 정치, 뭐 광장 집회 폐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서초동 촛불 집회 그리고 광화문에서의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그 시민들의 그 모임을 국론 분열이라고 보지 않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람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인식은 일단 국론 분열이라기보다는 나름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거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워낙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말이죠. 접점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합의를 모색해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직무를 좀 배제한다든지 직무를 정지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양쪽이 좀 이렇게 합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국 장관에게 실정법상의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가 일관됐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여론도 점점 악화되고 민심이 이반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걸 갈등이 아니다라고 볼 도리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참모들의 보고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대통령께서도 여론의 흐름을 보고 계실 테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인식이 바뀐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이제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걸 남겼어요, 우리 사회에. 저는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권 내에 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한 번쯤 여권 내에서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때 뭐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는 게 좀 뭐 무리가 따를 수준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2014년도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 그때는 그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일입니다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에 착안하기보다는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감히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느냐를 가지고 문제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을 잘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 국정농단이 이어지고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탄핵으로 이어졌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권 내에서 너무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일정 부분이야 뭐 조국 장관으로 가자라는 게 지배적인 거는 뭐 100% 이해하는데 네. 여권 내의 논리로 본다면 그러나 12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그게 권력 내부의 건강한 긴장과 견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권력이 건강해지고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강고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도 여전히 박근혜 탄핵 무효라든지 박근혜 석방 이런 것들에 주안 좀 뒀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양당이 다 양 진영이 이제 촛불 개혁의 원초적인 민심으로 돌아가라. 그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마 이번 사태에서 주는 하나의 교훈들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 사법개혁안을 놓고 앞으로도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단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조국 블랙홀, 조국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 교수님? 글쎄요, 뭐 평가라기보다도 남긴 것 아까 최창렬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상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서 전 주목한 게 뭐 그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송구하다 뭐 이런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 주목하는 게 통합이라는 단어. 이제 통합을 좀 통합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역으로 따지면은 갈등이 곧 분열이 됐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분열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역사상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상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현상. 근데 사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번에 그걸 목도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같은 현상인데 이것을 각기 다르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식의 기준이 진영마다 달라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상식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건 이건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 갈등의 골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갈라진 사회적 균열 구조가 봉합이 될까요? 그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오버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지금 조국 사태가 남긴 이런 사회적 균열 구조를 정권 차원에서든 어쨌든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미봉책이나마 봉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국정운영 방식 지금 최창렬 교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뭐냐면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특히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죠.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엔 고 김근태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상당히 이 옳은 소리도 많이 하고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그러고요. 네. 천신정이라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의원도 있었고요. 지금 그런 없잖아요. 지금 여당 내에. 그러니까 이런 여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청와대 본인들은 아마 소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과연 지금 청와대의 소통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먹을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는 분명히 그런 지금에 있어서 왜 그런 불통 소리를 듣는지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왜? 조국 사태가 이때까지 번진 것도 소통이 잘 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사태가 남긴 것 중에 지금 이제 사회적 균열 구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제도의 약화입니다. 네. 제가 한번 다른 어디 칼럼에도 썼는데 청문회가 조국 이전과 조국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조국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그랬죠. 의혹만으로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 청문회 자체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럼 의혹 제기밖에 못 하는데 이제 의혹 제기 가지고는 뭐 안 될 겁니다. 아마 청문위원들이 의혹 제기하면 본인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의혹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낙마시킬 요인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족과 본인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도 이번에 처음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다면 결국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청문회 제도가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 권력을 가진 측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지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사태가 남긴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한 측, 권력을 가진 측에 상당한 많은 숙제를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것들은 이 조국 사퇴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또 통합으로 가는 것일 겁니다. 자, 끝으로 두 분에게 30초 정도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정치권에 주문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율 교수님. 예. 저는 뭐 정치권 지금 우리 사회 균열 구조가 정치적 노력에 의해서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상황은 네. 이제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최소한도 사회적 갈등을 제도라는 이름의 링 위에 올려서 이 소위 말하는 룰이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맙시다. 예. 네, 최 교수님. 글쎄요, 지금 이번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다들 지적하는 게 진영 논리가 너무 강화돼 있어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양극단으로 주장이 갈리거든요. 이견,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것들이 토론 과정에서 뭔가 자꾸 합의로 모색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 좋은 말씀 우리 신 교수님 많이 하셨는데 정치권이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역시 야당도 물론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제1야당. 제1야당이 너무 저 과거에 몰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보다 중요한 건요. 국정을 책임지는 결국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야당과 더 소통해라. 그리고 대통령께서 더 나서셔가지고 이번에 봤잖아요. 도저히 양쪽 국민을 어느 하나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야당을 자꾸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지 뭔가 얘기도 되고 이견도 확인하고 보도도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뭔가 야당과 더 황교안 대표도 더 만나고 이견이라는 건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씩 단초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훈을 삼아서 뭔가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구나, 대립의 골이 깊구나를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야당을 만나라. 자꾸 소통한다면 뭔가 해결책의 어떤 그 단초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사퇴 의사를 발표하기 직전에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그리고 광주만 남기기로 결정했고 45년 동안 유지된 특별수사부라는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꿉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김민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수사부가 남는 곳은 단 3곳, 서울과 대구, 광주입니다. 이름은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기업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효력은 의결 즉시 발휘됩니다. 대통령령이긴 하지만 정부기관 조직에 관한 내용이라 입법 예고기간은 따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특수부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는 현재 상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제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를 시작할 땐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자,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다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심에 가족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광선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부담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부담이 됐는데 사실은 뭐 청문회 때부터 계속 수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왜 시점이 어제였냐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2주 전부터 여권이나 청와대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그전에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여당 내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수그러졌어요. 그러면 일단 조국 장관의 어떤 사퇴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기정사실화됐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에 사법개혁을 완수,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된 뭐 법률안이 통과된다랄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 구속 여부 그 시점에서 사퇴할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우세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기소랄지 뭐 구속과 관련된 때 사퇴를 하면 조국 장관에도 굉장히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에 밀려서 사퇴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인에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시점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이 법무부 국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는 이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전에 이제 청문회 때는 그때는 선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유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할지 아니면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이전에 증언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법무부 감사에서는 엄청나게 공격 당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하고 청문회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유증으로 고발 당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다가 더구나 유증 그 부분이 플러스돼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국정감사에서 유증죄는 형량이 굉장히 세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만약 기소가 돼서 유죄를 판결을 받으면 적어도 이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교수로 복직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정치 활동이랄지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로 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배경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시점에 있어서 네. 사퇴 시점에 있어서요. 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네, 자 검찰로서는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네. 부담을 좀 덜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을 좀 덜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일단 수사는 원칙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가장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가장 포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뭔가 쫓겨서 구속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좀 수사를 하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여지가 있는 입장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거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의 속도를 전에같이 이렇게 빨리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국론 분열이 되고 뭐 광화문 서초동에서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장기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완화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건 뭐 조국 전 장관하고 검찰의 싸움에서 검찰이 이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것은 결국 어떤 급기한 여론이 나빠졌다. 그리고 여론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얘기하는 네. 겁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검찰로서는 시간을 좀 벌었다는 말씀이신데 수사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갈라진 민심 양쪽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검찰은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검찰 자체는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할 때부터 계속 그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내놔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별것이 없었다랄지 그러면 사실 여권이랄지 아니면 이제 촛불 집회와 관련된 분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죠. 아마 검찰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만약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 개혁이랄지 이제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입장에서는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을 청구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설사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어떤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좀 약간 완화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지가 많이 넓혀져 있고 그것은 이제 검찰이 전국적으로 이건 꼭 구속해야 할 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어떨까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조국 장관이 피의자가 됐건 아니 참고인이 됐건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의 혐의가 연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혐의를 하든지 아니면 피의자로서 혐의를 입건하든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된 이제 재산 등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랄지 이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은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지금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여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권이랄지 정치권에서 현재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흔들어대면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역풍으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의 어떤 결과로서 보여줘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거취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수사를 잘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검찰 개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2년의 임기를 채우는 거고, 나는 이 정도의 나의 할 일은 다 했다고 하고 본인은 스스로 뭐 거취를 그만두겠다면 또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흔들어서 그만두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소식에 어제 국감장도 한때 술렁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어제 여야가 맞선 건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장판사의 출석 문제였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 명재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그 영장 기준이 뭔지. 국회 법사위원들의 주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일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오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5분간 국감이 멈추기도 했지만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건 결국 불발됐습니다. 위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난처한 입장이라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재청구가 예정된 돼 있습니다. 종전 영장 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발부를 암시하는 것이고, 잘 됐다고 하면은 또 다시 기각을 암시하는 꼴이 됩니다. 오후 들어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감사장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을 퇴임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의 협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아야 된다. 조국 장관은 많은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잇따라 확인이 되면서 야생 멧돼지를 잡는 작업이 오늘부터 실시가 됩니다. 멧돼지 관련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줄이기에 나섭니다. 당장 경기도 파주시가 오늘부터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서 군과 합동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경기 북부 세 곳은 물론 남부 지역에서도 총기를 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이런 사실을 알리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죽은 멧돼지에서 처음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온 건 지난 3일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비해무지의 멧돼지였습니다.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적극적인 대응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군이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낮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4마리에서 잇따라 양성 반응이 나오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선 부처 간 엇박자에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방역 주무부처는 농식품부지만 야생 멧돼지는 환경부 관할입니다. 멧돼지에 대한 그 대책이 미흡했어요. 안 됐고 농림부에서는 멧돼지의 관리라든지 전부 다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더라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거의 묵살되겠죠.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고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달라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검찰 개혁과 전국 움직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서울대 교수 복직 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복직을 했다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다시 휴직을 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노해 시인의 시 동그란 길로 가다 전문을 올리고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어제 낮 정 교수는 검찰의 5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 중단을 요청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찰은 2차례 정도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최진리 씨의 장례 절차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최 씨가 남긴 메모를 발견한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윤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군의 일방적인 공세가 계속된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지원에 나서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북부 요충지인 만비지에 진입한 상태로 터키군과 충돌을 한다면 이번 사태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최대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일선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보고는 영상 보고를 원칙으로 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국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던 일본산 불화수소를 모두 국산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하고 재고가 소진이 되면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행되고 석 달여 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됩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페루에서 건물 지붕이 무너져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는데요. 이 중 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바깥에는 폭풍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는데요. 지붕에 쌓인 우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이 무너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새까맣게 불탄 차량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주의 한 도로에서 10대 3명이 탄 차가 다른 차와 부딪힌 뒤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이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건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이 시행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법률에 따르면 중학교는 오전 8시 이후에, 고등학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지사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더 건강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00kg이 넘는 이 거대한 뱀상어, 8살 소년이 낚시로 직접 잡았다고 합니다. 호주에 사는 이 소년은 2살 때부터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이날도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나갔는데 상어가 소년이 들이운 미끼를 덥석 문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사투를 벌인 끝에 상어를 보트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호주 매체는 11세 이하 어린이가 잡은 가장 무거운 물고기로 세계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려 4m 길이의 뱀이 잡히지 않으려 몸부림을 칩니다. 현지 시간 13일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끄라비 지역에 킹코브라가 나타난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15kg의 킹코브라를 맨손으로 상대합니다. 하지만 워낙 크다 보니 뱀 잡기의 달인이라는 태국 구조대도 애를 먹는데요. 1시간 동안 씨름을 벌인 끝에 무사히 뱀을 잡아서 안전한 숲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은 외출하기에 춥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고 곳곳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동해안 쪽으로 다소 흐린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 현재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최대 10mm 정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역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네,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맑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대기 흐름도 좋아서 공기도 깨끗한데요.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 지역으로 구름이 낮게 지나면서 오늘 안개가 다소 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다고 했는데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출근길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낮 동안 어제 최고 기온보다 1도에서 크게는 3도, 8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오는 동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기온 하락폭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가 19도, 전주 20도, 광주는 21도로 예상되고요. 강릉은 16도로 오늘 한낮에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네,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언제쯤 풀릴까요? 언제쯤 기온이 조금 오를까요? 네, 많이들 궁금하실 네. 텐데요. 요즘 계속해서 평년 기온 밑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상당히 쌀쌀하고요. 모레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평년 수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가을다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 독립을 추진했던 전 자치정부 지도부에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2년 전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스페인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루냐 주민들이 판결에 반발해서 시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부수반에게 선동과 공금 유용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까르메 포가텔 전 카탈루냐 자치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스페인에서 독립하는 내용의 찬반 주민 투표를
불법으로 진행한 혐의로 지난 2월에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당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찬성 90%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만 스페인 정부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 직접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력이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이제 매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6만 5천여 가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가 최근 3년 동안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5만 9,049가구에서 2017년 6만 500여 가구, 2018년 6만 2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만 5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특별관리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고액 재산을 보유했거나 소득이 높은 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막고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내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서 이번 달 10월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하지만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근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지금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까요? 현재 시장의 반응을 보면 네. 거의 100%, 100%요?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연 1.5%에서 연 1.25%.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말에서 2017년까지 갔었던 사상 최저 금리를 다시 한번 최저 기준금리를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위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행 스스로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견이 높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네.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좀 더 쥐고 있자. 또 게다가 이미 사상 최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것이 뭐 소비 여력을 넓히거나 경기를 살리는데 아직 별 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좀 붙잡고 있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충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들을 좀 하나하나 네. 짚어볼 텐데 그러니까 경기도 나쁘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자. 네. 근데 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마이너스로 나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는 아니다. 잠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선을 네. 긋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물가 하락 혹은 뭐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정말 원론적인 것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과 네. 마이너스 물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은 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면 8월하고 9월 정도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 특히 이제 통계 당국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아직까지 디플레를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위험은 이게 결국은 이제 소비 심리 위축, 수요 위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디플레다 하면 이 소비 심리라는 건 더 얼어붙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플레를 일축하고는 있는데 반면에 민간경제연구소라든가 또 다른 이 반대 사이드에서는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다. 이거 지금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여기에 대한 적합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양할 수가 있는데 왜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판가름은 제가 보기에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할 때 정말 승패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왜 디플레가 아니냐고 하는 것은 8월, 9월에 작년에
농산물도 매우 가격구도요. 축산물 가격도 높고 유가도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떨어져서 기저효과가 나왔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월에 보면 과연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디플레 초입인지 아닌지를 좀 명백하게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금리 인하를 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보통 이제 경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풀려서 경기가 회복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왜 금리가 너무 낮으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경기를 살리는 두 가지 정책이 정부에서 하는 이제 재정 정책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풀고 우리는 뭐 추경 풀고 해서 살리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중앙은행인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낮추면서 하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통화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령 뭐 기준금리가 3% 5%였던 게 1% 떨어뜨리는 것은 큰 효과가 있겠죠. 근데 1.75가 1.5가 되고 1.5가 1.25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이게 이미 초저금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도 미미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미 가계부채가 1,500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돈 빌릴 사람은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뜨리는 이유는 돈도 많이 빌려서 더 많이 써서 소비를 늘리게 하는 건데 뭐 추가 여력도 없고요. 그 뭐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미 요만큼 떨어뜨려서는 뭐 이자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현대경제에서는 금리를 자꾸만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 주체, 경제 참여자들이 경제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가 낮은데도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더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이게 더 나빠질려나 보다. 이런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의 효과,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미국 연준 쪽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실은 이달보다는 11월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거든요. 이때 하는 것이 낫다. 보고하자는 거죠. 네, 이달 말에 연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60% 이상이 이제 이달 말에 10월 마지막 주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다수설이기는 하지만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 정도의 통화정책 효과라면 미국 거를 확인하고 11월에 인하에 나서도 뭐 서두를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통화당국 특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오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또 내일요 하향 조정하고 특히 이제 정부도 추경 재정 정책을 하니까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아마 급박하게 내일 인하에 나설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이제 환율 문제인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스몰 딜을 체결함으로써 계속 높아지던 환율도 1,200원 밑으로 다시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환율 급등 또 외국 자본 이탈 이런 게 좀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일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다음 달 쪽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잠시 얘기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또 부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추세들이 나오니까 서울 강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가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저는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를 텐데 이렇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구간에 왔을 때는 부동산만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나홀로 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집값의 급등은 뭐 가격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그 뭐 큰 돈들, 큰 손들, 부자들이 자산 가치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나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에도 오후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최대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서늘합니다.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최고 기온보다 1도에서 크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과 대구가 19도, 전주 20도, 광주는 21도로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6도 등으로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북한도 오늘 대부분 20도를 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고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달라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어제 조 전 장관 사퇴 발표 후 검찰 조사를 받다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젯밤 SNS에 박노해의 시를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됩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검찰개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 최진리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경찰이 최 씨의 메모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